연구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문화 글로벌 차원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어요. 거치고요. 근데 글로벌 차원에서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론. 지금은 사상이니 철학이니 하는 말이 부끄러워졌어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론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그 사람이 철학자인데 같아요. 저기 알마로 공화국 시대 철학자, 어, 작가, 사회했을 때 무명의 작가였어요. 네. 1892년에 태어나서 베를린에서 유대인, 그래서 유대계 독일 철학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철학 중에서 원어 철학, 역사 철학,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더라도 그냥 참고 들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소화하는 그 능력이 강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농물 먹은 사람이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경원시 하지 마시고 그래도 먼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동화된 유대인이라고 결국은 유럽의 동화되는 그러니까 다시 유대인의 정신을 너무 밝히는 유대의 시모니스트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동화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적인 그런 본질을 끄뚫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1992년에 베를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플레이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나치가 집권을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목숨이 뒤렸죠. 그래서 파리로 망명했다가 그다음에 마세이유에서 그다음에 탈출하려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피레네 성벽을 넘다가 자살해요. 왜냐하면 잡히면 아우슈비츠를 끌려가요. 그날이 폭풍이 태풍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영화 보면요 대서양을 건너는 사람들 해서 한 7편이 8편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대장님.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무명의 작가였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네. 거의 그냥 굶어 죽다시피 했죠. 아무튼 많은 점에서 수은 대신사하고 비슷한 삶. 수은도 보면 학식이 이렇게 높고 뛰어난 역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못했잖아요. 그죠? 직업을 못 갖게 됐죠. 근데 이 사람도 자유기도자로 임명을 했는데요. 죽고 나서 거의 베냐민 르네상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혁명입니다. 해당하는 분야는 철학뿐만 아니라 서의학, 정치학, 심리학, 교육학, 할거 없이 인문사회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생각할 만한 이렇게 모티프를 이게 자극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교육학 공부하는데 베냐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그냥 어떤 철학자, 어느 작가가 아니라 지금 뜨거운 감이에요. 지금도. 베냐민이 한 이야기들이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굉장히 자극을 준다.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진리를 다 말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에 목숨을 끊었어요. 그 드라마가 대장을 건너는 사람들, 또 플래틱스 그 시리즈를 보시면 앞부분에 나와요. 거기 뭐냐면 미국에서 유럽의 지식인들, 예술가들, 흥분한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먼저 탈출시키는 그러한 단체였어요. 네. 마르크 샤갈이라는 화가 아십니까? 그 정도 보일 수 있어요. 막스 에르스트, 그다음에 한나 아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나 아렌트.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그때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을 고지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나치는 이미 첫 조국이죠. 프랑스는 나치에 협력하고 있었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위험한.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넘었는데 하필 그때 서류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한국에서 나눠준 저기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수독시켰어요. 그리고 일단 당신들은 여기 못 떠나. 일단 검사해야 돼. 그래서 그게 꼬르브라는 국경마을인데 거기에 투숙시켰어요. 나중에. 그때 늘 가지고 다니던 모르핀을 먹고 자살했죠.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모르핀을 갖고 다녔는데 무슨 일이 될지 이해하시죠? 네. 내가 그냥 완전히 비참하게 들으니 내가 스스로 죽겠다 생각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그런 먹구름이 두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힘든 시기를 거쳤죠. 읽어볼게요.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침잠이라는 주제하고 수신정리예요. 저는 사람들이 기도나 명상을 할 때 빠져드는 침잠이란 대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지식이 이 부분에 약하고요. 수련도 많이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싶다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연구하는 유대기 교일 작가 이 B라고 제가 줄였습니다. B가 침잠에 대해 언급한 것을 살펴본 뒤에 이 B라는 작가 제가 지금 연구하는 이 사람의 지금 이론의 맥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따 인용할 회월 신사의 그 법설에서 말하는 수신적인 이야기가 겹치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생각에 모티브였습니다. 먼저 살펴본데 동학 2세기중 회월 신사가 법설 수신적인 기준에서 한 말을 연결되어 고찰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B가 쓴 것은 파란색이고요. 해월 신사는 뒤에 보라색으로 썼습니다. 참 좋네요. 이렇게 컬러로 복사를 해서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일단 읽어볼게요. 이 주제는 이 사람이 발표할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노트에 끼져 있는 거예요. 경악. 근데 그라원이라는 독일 단어가 있는데요. 공포, 전율, 이런 뜻입니다. 내 가장 쉽게 휩싸이는 것은 골똘히 생각에 잠기거나 음악, 잠에 침잠하는 것처럼 깊은 관조의 상태에서 깨어날 때이다. 어딘가에 푹 몰두하고 있다가 잠겨 있다가 침잠해 있다가 활짝 놀라서 깨어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경각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엄마 얼굴이 가장 크게 대표라는데요. 아마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리를 쭉 건너뛰면서 했는데요. 경악을 일으키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엄마의 얼굴이고요. 근데 엄마 얼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애가 저렇게 늦잠 자거나 그렇게 아침에 막 깨우는 게 엄마잖아요. 그럼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딱 보면 엄마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체험, 유전계 체험이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건너뛸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면서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전제하는 침잠의 상태를 더 면밀하게 이제 펼칠 필요가 있는데요. 침잠의 상태 중에는 그럼에도 사람의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깨어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게 독일어인데요. 잘 들으세요. 이 나이세스 게겐바트는 정신의 현존이란 직역하면 이란 뜻인데요. 정신이 살아있다. 정신이 빠져버렸어. 정신에 깨있음. 이런 뜻이에요. 야, 정신 차려. 할 때 나이세스 게겐바트. 근데 반대는 거예요. 정신이 멍때리다. 멍때리다는 표준국어 대사는 없더라고요. 정신이 멍한 상태. 정신을 놓고 있는 상태. 네. 근데 이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말로 표준국어 대사들이 나와 있는 말인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해차하기, 해차. 그래서 해차들을 찾아보니까 딴데 정신이 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저는 담임 선생한테 많이 들었어요. 야단치는 거 해차하지 말고. 근데 순수 우리말이거든요. 나는 통찰하는 것을 스피릿들이 다 해. 풀릴 해차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한자가 없어요. 해찰하다 그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처음 들어보신 분 처음. 이렇죠. 한 절반 한 3분의 1 정도 처음 들으셨어요. 해찰하다, 해찰하다, 짜증나지. 네,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때 그거 있어요. 네, 해찰하지 마. 네, 긴장도 많이 돼요. 그래 아니에요. 저 표준 그 대사를 그랬어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찰하다. 근데 해찰하다 해찰하다의 반대말은 없죠. 그냥 정신 차리고 정신이 깨있다. 그걸 제가 정신이 깨있으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정신이 깨있는 상태가 정신의 상태만 아니라 신체의 상태. 제가 정신에 깨있음의 한 예로서 이라는 작가가 쓴 조그만 단편 하나 인용합니다. 로마하고 카르타고의 싸움을 아십니까? 고대에 일어났던 큰 전쟁이죠. 네. 로마의 명장이 스키피오였어요. 네. 그래서 로마에서 카르타고 명장은 누구였죠? 카르타고의 한니발 잘 들어보셨나요? 카르타고는 오늘날의 지금 알제리와 튀니지 지역인데요. 그때는 큰 제국이었어요. 엄청나게. 네. 그래서 양쪽이 싸웠는데 스키피오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지중해를 건너서 카르타고에 도착합니다. 내렸어요. 내리기 전에 먼저 병사들이 수정들이 쫙 내렸어요. 네. 수천 명, 수만 명이 쫙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장군이 내리는 거죠. 네. 그 상상해 보세요. 로마 분들 네. 내리는데 내려오다가 배에서 이제 그 난간을 접고 내려오다가 비틀거려서 넘어져 버렸어. 그거는 그 당시에는 징크스 같은 거 중요하게 작용, 폭풍도 중요하게 작용했고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느낌이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네. 우리 장군이 넘어졌어. 우리가 좋은 징 좋아하는 거지. 사기가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스키피오가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테네오체 제라 아프리카나. 아프리카의 땅이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이 B라는 작가가 그걸 정신이 깨있는 그 상태를 표현한다. 근데 bodily presence of mind 영어로 하면 독일어로는 이게 가이스 이게 뭐 같은데 삐지슈 이거 그러니까 지금 신체적 정신에 깨있어. 이게 미치잖아요. 정신하고 신체는 반대인데 신체적 정신에 깨있어. 그러니까 몸이 깨있는 상태에 있을 경우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하게 불행의 징조로 나타날 그 기호를 해석을 드리고 그래서 딱 넘어지면서 땅을 확 땅에 손을 뻗치면서 테너지 너를 내가 붙잡아라 테라 아프리카의 땅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그 교황도 보면 한국에 오면 이렇게 땅이 먼저 폐기해서 이래가지고 키스하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다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그게 하나의 예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이 깨는 사람은 긴장한 것도 아니고 정신이 멍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밑줄 치고 침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이 멍한 침잠이 있고 정신이 깨있는 침잠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맨 밑줄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깨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경악에 휩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다. 정신이 깨어있은 가운데 변치 않고 깨어있고 뒤집을 수 없는 종류의 깨어있음이 바로 기도를 드릴 때에 깨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드리죠? 영상하고 혹시 깨어있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제대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스러운 치잖아요. 이러한 종류의 침잠에서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유령 같은 도깨비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 놀라는 이유는 그게 막 살짝 놀라는 이유는 되게 유령 막 아니면 자기 이중자, 불개인 그런 것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여기서 되고 있는 것을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인간학이에요. 인간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 이런 걸 지금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B라는 작가가 그냥 후추로 생각하는 대로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찰력있게 쓴 건데 아니 심장에 두 가지가 우리는 되게 정신이 없는 멍한 심장만 어디 몰두하면 그렇잖아요. 현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상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침자, 즉 성스러운 침자는 요령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악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러한 종류의 침자는 경악을 불러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경악을 확실하고 막아낸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침잠 상태가 이제 이러한 성스러운 침잠에 반대에 있을까? 어떤 상태가 경악을 유발할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이 신 속의 침잠에 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자기 자신 속에 완전히 침잠해 있지 않고 낯선 것에 침잠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침잠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진짜 침잠은 실속의 침잠하기고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침잠하기고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뜻이죠. 네. 그런 사람은 경악에 휩싸여져야 됩니다. 오히려 경악을 막아내는 이 이야기. 이 밑에는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악에 대하여 후가 있는데요. 후 전에 이게 언어 능력을 살짝 이야기해요. 언어 능력. 경악에 휩싸인 사람은 말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을 하지 몰라요. 완전히 이게 헝어리가 돼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는 어떨까요? 언어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나는 좀 떠오르는 게, 그러면 독서를 하는 상태는 뭘까? 그거는 생각해요. 저도 생각 중이죠. 독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신이 멍한 상태이기도 한데, 어디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한편으로 독서는 언어 능력과 관계 있잖아요. 언어 능력이 살아서 막 맥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진전에 여기서 가까이 있죠. 그래서 언어 상실, 표현력의 상실, 이것이 바로 지금 앞에 그 무력감하고, 그러니까 경악에 휩싸인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거든요. 일찍 할 바를 몰라요. 완전히 마비되는 걸 놀라요. 그 순간. 자, 그리고 어렵죠? 새로운 얘기. 네? 새로운 얘기. 새로운 얘기죠. 네. 그냥 많은 걸 공유가지고 생각 말고, 나중에 또 두고 읽으시면서, 아, 정신이 있는 친구라는 게 있구나. 네. 네. 심장이라는 얘기. 네. 근데 이 침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침잠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 다음은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할게요. 모든 현대로 들어오면서 자극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 체계라든지 대중, 대도시 이거를 자극이 그냥 홍수 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쏟아지죠. 요즘 여러분들도 네? 네. 뭐 유튜브를 보든 인스타그램, 인터넷, 문자를 보든 막 쏟아 들어오는데 한편으로 좋긴 해요. 네. 내가 일일이 그걸 찾아가서 그 사고나 필요 없이 그냥 막 들어오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게 위험하기도 해요. 소화를 못하니까. 그래서 현재를 가리켜서 충격 체험의 시대 혹은 이게 충격 체험이거든요. 충격이 계속 와닿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 분산의 시대가 distraction, distraction. 그러니까 정신 분산의 반대말은 정신 집중. 정신 집중이 바로 침잠입니다. 몰입하는 거이잖아요. 네? 몰입하고. 몰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몰입, 침잠, 망화 상태, 다 도취, 이게 중독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정신이 깨어있는 침잠이 있어요. 그죠? 그게 기도할 때랑. 기도할 때는 다른 침잠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놀라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대 이야기에 들어와서 모더니티라고 하는데, 현대에 올수록 정신을 정신의 깨있음과 정신 도움을 일단 집어치우고 저기 좀 놓고 지금 심장과
반대인 정신분산이야. 정신분산이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 정신분산의 시대에 적응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정신분산의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평소대로 침잠했다가 어떻게 돼? 사고 나가죠. 네. 그 교통이 복잡한 사거리에서 길 건널 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네. 신호등 가야 하고, 그죠? 네. 차가 오는지 안 오고. 그걸 정신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분산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자꾸 자극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그래서 신경증에 노출돼요. 신경증이 생겨요. 그래서 정신분석 이것이 20세기에 뜨는 오늘날 갈수록 치유의 원인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정신분산에서 해로운 영향을 받은 기 때문에 아이들은 뭡니까? 집중력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책을 읽지 못하고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야기. 그다음에 집중을 못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 뭐 이제 강조하자면 정신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각의 조건이 됩니다. 이게 19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과학 기술문명이 나날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놓고 지각 구조를 바꾸는데 거기에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정신이 산만해지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고가 나고 일단 정신 집중 못하니까 뭐랄까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오늘날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잠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어려워졌다. 근데 이 B라는 작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반대된다고 했어요. 자, 옛날에 그림을 봤을 때는 그림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죠? 몰두하고 침잠의 상태에서 그림을 감상합니다. 휘발을. 근데 영화는 어떻습니까? 영화의 장면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정신에. 그래서 영화는 현대인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충격 체험에 상응하는 그걸 뭐랄까 잘 적응케 해주는 그런 충격 체험 상황의 매체다. 그래서 영화의 시대가 시의적절하게 열리는 거예요. 영화가 바로 여러분들의 충격 체험, 지금 디스트랙션 이거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별로 안 보거나 아니면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인습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젊은 세대들이 답답해하죠. 네. 우리 아버지는 대화가 안 돼. 이거 몰라. 영화관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다 가면 이게 무슨 장면이 그 옆에서 찝쩍거리면서 지나가시는 게 뭐지? 네. 아예 몰라. 아예를 다 알고 있어. 가만 조용히 돼 있어. 경험이죠. 네.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 앞에서 젊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이게 뭐랄까 좀 창피하달까 물어보기도 그렇고 지금 영화 장면 찍고 있는데 야 이거 무슨 장면이야? 중앙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그러다 보면 어떻게 영화관에 안 가게 됐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현대인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예술 형식이다, 매체다. 그래서 영화가 주인공. 그러면 다른 예술이나 문학은 어떻게 될까? 영화처럼 바뀌었어요. 영화의 원칙은 연속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불연속성이. 장면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영화는 띠가 쭉 흘러가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연속성이. 하지만 장면 다 끊어지잖아요. 이게 불연속성이.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변주법적으로 만나는 매체인데요. 어쨌거나 이런 시대가 되자 다른 예술이나 문학도 똑같이 몽따주로 원리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 뭐였어요? 기승전결, 연속성이 쭉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괄적인 어떤 논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장면 하나하나가 이제 분산, 무신 분산식. 그래서,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술과 문화, 이게 그 조직의 원칙이 몽타주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까요. 그러니까 연속성, 추측성이 붕괴되는 시대에 이게 도전치는 그때 새로운 질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불안한 공간에서 새로운 지금 생활 환경에 적응한 거기에 대응하는 예술 형식을 실험하는 모든 운동을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게 현대 예술.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 보세요. 피카소. 앞면에서 뭐, 위에서 뭐, 옆에서 뭐, 하나하나 소통해서 찍어놓잖아요. 이게 무슨 괴물 같은 거, 네?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콜라주라든지, 온갖 예술 형식들이 현대에는 영화처럼 몽타주가 이제 기본 원칙이 돼요. 몽타주란 말이 그냥 우리 범인 잡을 때 사람 몽타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몽타주란 것은 이전까지의 그런 연속성은 이렇게 발전이 있잖아요. 뭔가 발단이 있다고 하면 전개되다고 하면 절정에 들어갔다고 하면 파국에 이르고 이런 것이 다 깨어져 버린 시대의 스토리텔링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분산되면 아이들은 흥미성이 사라져요. 하지만 몽타주가 아무거나 조립해 놓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원칙이 있을 거 안에 원리. 그래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도 그릴 수 있는, 어린애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조형예술 전공한 사람한테 보였더니 달라요 선생님 애들이 그린 그림하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똑같이 막 뒤죽박죽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다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몽타주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몽타주도 그냥 아무거나 조립해 놓은 건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칙이 바뀝니다. 현실이 바뀌니까 예술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리스트릭션. 이지와 어떤 그런 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이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지가 뭐 이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나중에 다시. 이지 쉽다? 이지 요리? 예. 이거 맥락을 설명하죠. 뭐가 쉽다? 끝나버리네. 네. 허지와 이지 네. 조금 있다가 질문을 모아서 하고요. 자, 지금 막 작년에 영화 다시 떠올리세요? 장면이 바뀌는데, 거기 그냥 침잠에 있을 수가 없어요. 침잠했다가 장면을 놓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이 깨어서 계속 그거를 받아치는 거죠.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가 필요하다. 그래서 왼쪽 파란 글씨, 50페이지, 저는 좀 읽어볼게요. 영화가 펼쳐지는 영상학과 그림이 놓여있는 캔버스를 비교해보자. 영상학 위의 영상은 변하지만 캔버스 위의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 캔버스 위의 그림은 보는 사람을 관조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 관조, 중관, 다른 말로 중관인데요. 이게 앞에 나왔었는데요. 지금 침잠의 상태 중에 이게 정관, 관조, 이게 서양 철학을 한마디로 풀이하면 관주라고 해요. 관주는 뭐냐면 컨템플레이션을 하는데 얘가 조용한 상태에서 침잠해 있는, 그래서 사유를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컨템플레이션, 컨템플라션이 바로 이 서양 철학 필로소피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관조의 세계를 초대한다. 그는 그 앞에서 자신을 연상의 그림에 내맡길 수 있다. 그러나 영상학 스크린 앞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영화의 장면은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 다른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보존될 수 없다. 영화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의 연상에 들어가면 그 장면의 변화로 인해 중단되고 맙니다. 영화의 충격 효과는 바로 이런 데 근거를 두며 또 이러한 충격 효과는 다른 충격 효과가 그렇듯이 단단히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만 받아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계속 읽을게요. 51조. 침잠의 상태는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 둘은 상관되기 때문에. 즉, 무언가에 몰두하고 집중해 있고 침잠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정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정신이 모항 상태에 있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망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요배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깜짝 놀라고 격하게 휩싸이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의 단편 경악에 대하여서 B는 정신을 놓고 침잠해 있는 상태와 정신이 깨어있는 침잠 상태를 구별합니다. 그는 침잠의 상태 중에는 사람 정신을 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게 깨어있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의 침잠 상태가 바로 후자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달리 말해
명상을 수행하고 수련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 기술복제로 돌아오자면 여기서 정신이 깨어 있으면 성스러운 침잠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신 분산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에 있는 지각에서도 가능하고 요구될 태도입니다. 정신 분산의 조건 아래에서 주의력을 벼리고 정신이 깨있게끔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산만한 상태 또는 정신을 넣는 멍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중은 이러한 산만하고 멍한 상태로 기울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화이트보드 있나요? 네. 없죠? 화이트보드. 여기 있는데 저기 칠판이 있는데 저기 빨간색 바가 없어요. 지금 불빛이. 좀 괜찮은데. 이거면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칸을 가운데 잘라서 4개가 되잖아요. 왼쪽은 정신이 깨어있어요. 위쪽에. 아래는 정신이 멍함. 정신을 놓고 있어요. 그다음 오른쪽은 위가 distraction. 그러니까 정신 분산. 그 아래는 침잠. 이 침잠과 정신이 깨어있으면 지금 연결되거든요. 있죠? 네. 여학생으로. 근데 대중의 상태는 되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정신이 멍한 데다가 산만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신의 성스러운 침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신 분산이 보편화된 시대에도 침잠이 정신이 깨어 있음이 해야 하는데 정신이 깨어 있는 침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네. 네. 주세요. 뭐 멍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눈이 깨어 있느냐? 자, 해월이 말합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해월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말 이게 또 B라는 작가가 한 말과 연결되는데 그대들은 그게 52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대는 수신정기를 아는가? 능히 수신정기를 하는 법을 알면 성인 되기가 무엇이 어려울 것인가? 그 다음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신정기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경지를 경험한 사람이죠. 해월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서 비록 잠을 잘 때라도 능히 다른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능히 다른 사람이 말하고 오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아이 수신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라. 수신정기하는 법은 효제 온공이니 이 마음 보호하기를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 같이 하며 늘 조용하여 썩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늘 깨어 혼미한 마음이 없게 함이 오르니라. 불교 관계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몇 번 나눴는데 불교에서 이런 경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게 꼬푸시 그래서 명상하면서 잠을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는 거예요. 다 알고. 그런데 정신이 깨어있다 해가지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러니까 주의력이 이제 집중했다는 뜻이긴 한데 그게 또 휘둘리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 능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바로바로 안 해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형태인데 다른 정보도 유사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수심정기는 수은 취재의 이래로 동학의 수련 방법을 요약한 개념입니다. 하고 2번 각주 보시면요. 제가 이거 그냥 찾느라고 힘들었는데요. 여기 요약도 있어요. 수심정기가 무엇인지. 지난 학기 중학대학원에서 윤석성 선생님이 가르쳤죠. 수심과 정기가 다 합쳐져야 한다. 수심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정기는 기가 올바르게 한다. 근데 그런 이야기 맥락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신정기에 주면서 그러니까 수군이 그런 말 하나? 그러니까 유학에서 성인들이 늘 가르쳐 오시는데 이 수신정기는 내가 만든 것이니라. 새로운 거, 새로운 거. 그러니까 아무리 인의 예지를 강조해도 인의 예지를 실천하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거 헛말이에요. 계속 그냥 그 도덕교육이나 똑같아 윤리교육.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체 상태에서 포함. 네. 그래서 기억나시죠? 네, 그 이런 맥락도 제가 썼었구나. 자, 계속 이렇게 참고로 쓰시는 게는 그런 몇 한테입니다. 해월의 법설은 수신정기하는 수련 상태는 이가 상스러운 침잠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이 깨있는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런 상태에서는 경악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요령, 악마, 마귀의 유혹을 꿰뚫어보고 그것이 유발하는 경악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해월도 수신정기 상태에서 하늘 외에 그 무엇도 무섭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이것도 수신정기 편의 앞부분에 나온 거예요. 상하우는 범위 앞에 있고 긴 칼이 머리에 임하고 벼락이 내리치고 무섭지 아니하니 오직 말 없고 소리 없는 하늘이 언제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늘이 두려운 사람은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하늘님만 두려워. 내가 하늘님의 가르침에 상응하는 그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늘 성찰할 때는 조심하죠. 네. 그거를 계속 의심하고, 네. 수원도 계속 1년간 그 무곡대도를 받고 의심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하고, 네.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처럼 계속 보여버리고, 하늘님과 대화하면서 막 변주법이죠. 계속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공이라는 주제, 그 독공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만 마냥 그냥 막 맹목적으로 외우는 게 수련 자기의 정신 상태를 끊임없이 정화시키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다. 신들이 불가능한 뜻이 불가능. 근데 해월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고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고 또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워. 수준적인 것들은 아까 저기 경악에 대해 지금 이거잖아요. B라는 작 그것과 연결되는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더 나아가 정신이 깨있는 상태는 제가 보기에 해월이 말하는 정기의 상태에 상응합니다. 즉 정신적 상태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해주는 신체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신분산의 현대인들로 만연하게 된 지각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그 조건에 사람은 어떻게든 적응해야 했고 이 진화 과정은 오늘날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적응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정신이 깨있으니 그 방법에 핵심적으로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신이 산만해지고 혼미해지고 의식과 정신이 혼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분산의 조건에 정신의 깨있음으로 대처하되 어쩌다 대처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대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수련하는 것도 그거 지금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래서 일주일간 여기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수련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경탄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이겨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정신이 깨있으니 습관이 된 경우가 바로 정신이 깨있는 친정과 유사한 다음에 문장은 제 실험적인 문장인데요. 사랑과 우정, 헌신, 독서, 신앙, 반성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벌써 있는데요. 네. 신앙의 경우 명상, 기도, 수련의 시간인 것이죠. 진정한 학자나 예술가도 이런 친장 시간을 종교인들처럼 습관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는 계속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이 사랑, 헌신, 독서 중요합니다. 네. 10월에 아까 읽은 데서 나왔죠. 휴재 온공이라고. 휴재 온공. 그거하고 상응하는 거예요. 휴재 온공의 상태라고 했어요.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이렇듯 정신분산과 긍정적인 치장이 교차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정신분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현대에 들어 자극과 충격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예술이나 신 등에 침잠할 수 있는 여지를 빼앗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성이 있는 침잠으로 이거를 대체하고 그로부터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명상으로 침잠이 할 시간을 저희가 안 하게 되면 다른 몰입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다른 일상의 또올릴 수 있다는데, 예. 그래서 문제성 있는 침잠이라 정신을 눕는 노출, 중독, 몰입 상태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채 마약이나 알코올, 게임과 같은 수단으로 개인적으로 도취하는 것. 종종 환상을 그릴 때 여러 환상을 쫓는 것. 자본주의는 이런 환상을 이용하죠. 사람들이 환상을 쫓게끔 하는 거죠. 마술 방법으로. 어쨌든 B는 정신분산의 폭발될 시대에 가능하고 필요한 정신의 깨어있음을 강조하는데 정신분산의 시대에 정신이 깨어있는 침잠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신분산 시대에 잘못된 침잠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든 정신 깨어있는 긍정적이고 의식적인 침잠의 시간을 갖는 것을 습관하라. 이것입니다. 정신을 분산시키는 세상을 하지 말고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습관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책 읽기, 일기 쓰기, 기억하는 반성하기, 명상과 기도,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의 정신분산과 침잠이 있는가는 그것을 극복하는 긍정적 의미의 정신분산과 침잠도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의 침잠으로 B가 못하는 것은 신 속의 침잠, 즉 자기 자신 속의 침잠을 B는 이것이 정신분산이 보편화된 현재에 불가능하다고 보장하였습니다. 그런 침잠을 어떻게든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도구화된 이성의 치유받지 않고 그것을 늘 경계하고 인성과 영성을 회복하는 길을 각자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은 많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든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19세기 중반 조선의 조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치와 인성도 붕괴되고 몰락해가는 암울한 상황을 직시한 수도 계시서는 부정적 의미의 침잠과 탐닉과 몰두의 굴레를 벗어나 긍정적 의미의 침잠 쪽으로 탐구하고 모색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의 것을 주문한 동학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기적인, 부정적 의미의 침잠, 탐닉, 몰두는 각자 유심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가르친 포덕천하, 보부감민, 관계청생, 동교일체, 지상정복 이런 모든 것이 세상과 자연과 인성을 구제하라는 주문의 여러 표현형태입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중요한 주문이죠. 하지만 이제 약간 주제를 마지막으로 듭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와 정치, 영성과 합리성의 관계인데요. 이 맞물린 관계는 더 성찰할 주제인데 이제 이 주제로 넘어갑니다. B는 앞서 인용한 논문에서 침잠의 태도의 의미 또는 침잠의 유형이 역사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반전하는 양상을 언급합니다.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르주아 사회의 퇴계 속에서 침잠이 반사회적 행동의 훈련장이 되었다는 여기에 맞서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 행동의 한명 들어서 오락이다, 정신분산이다. 이 구절에 대한 각주에서 B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조적 침잠의 신학적 원형은 자신의 신과 단둘이 있다는 의식이다. 루즈아지 전승기에는 이러한 의식에 의해서 교회의 후견을 떨쳐부를 수 있는 자유가 강화됐다. 그러나 수태기에는 그와 똑같은 의식은 잠재적 경향, 즉 개인이 신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힘을 사회 공동체의 재반 관심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원활한 기능을 촉진했다.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자, 보세요. 신과 단둘이 있다는 개신교를 떠올리시면 돼요. 옛날에는 가톨릭이 부패했잖아요. 이제는 신과 직접 내가 대면하겠다. 자, 이게 이제 18세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후견이나 누구의 지시, 누구의 명령, 신분제 이런 걸 떨쳐버리고 신과 아주 그렇죠?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대면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 강화됐어요. 근데 19세기 산업화 시대를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침잠하기, 이러한 침잠의 상태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적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사회 상태는 몰라라 하고 자기 인테리어 안에서 그 우주를 갖고 놓고 거기서 그냥 자족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세상은 흙탕물이야. 나는
낮 동안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제가 좀 쉴래 하면서 자기의 자기가 수집한 그 고가 수집품들 안에 둘러싸여서 거기서 무언가를 그러니까 대리 만족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편들일 수 있다. 단둘이 있다는 신과 단둘이 있다는 그런 침략의 상태가 19세기에는 지금 인테리어 안에서 만족해야 하는 부주아지를 떠올려볼게요.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침잠의 의미가 반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침잠은 계몽주의 시대를 떠올려보세요. 근데 신과 단둘이 있다. 이거는 신 속에 침잠하기, 내 자유를 강화시키고 나의 자율성, 독립성, 나의 주체성, 중체성 이걸 지금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그러한 똑같은 침잠의 훈련이 19세기에는 사회의 모든 재반사로부터 그냥 올라가고 자기 자신만을 각자 의식, 각자 도생만을 추구하는 그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노동자들은 일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르주아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냥 피를 흘리고 피하고 막 온갖 이런 사람이 공작부가 되면 낮 동안에는 막그 매를 휘두를 거예요. 근데 저녁에 와서는 이렇게 아주 너그럽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소설로도 많이 그렸는데 디킨스, 발작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군주아들은 19세기 지난 동안 지배계급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현실, 즉 소유와 노라가 존중하는 현실, 자본주의를 개선하기보다 그 문제를 회피하면서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신뢰의 판타스마고리아를 하는데 마술 환경으로 빠졌습니다. B는 그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개인을 대체하는 사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B의 이러한 고찰에서 역사적 사회적 사고를 중심해주는 그의 인물론적 사유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위에서 B가 지적하는 변질된 침잠의 유형, 즉 개인이 신과의 교류를 통해 얻은 힘을 사회 공동체의 재반 관심사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은밀한 경영을 촉진하는 반사회적 침잠의 상태에 빠지지도 않고 부정적 의미의 정신 분산에도 매몰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침잠을 방해하는 정신 분산이라는 지각 조건만 탓할 때랍니다. 외려 그것을 적용하면서 침잠의 방법을 습득하여 그것을 습관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해월 신사의 수도법에서 인용합니다. 주문만 외우고 이치를 생각지 않아도 옳지 않고 다만 이치를 연구하고자 하여 한 번도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또한 옳지 아니하니 두 가지를 겸절하여 잠깐이라도 모함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으니 어떠할꼬. 그러니까 교리만 공부해서 수련을 키우려는 문제고 또 수련만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는 몰라라. 나는 주문만 외우면 돼. 그것도 문제고. 즉 정치와 종교를 아니면 종교와 학문을 같이 가져가. 이게 해월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해월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주문하는 사람이 거기만 매몰된다고 알게 되는 건 아니다. 저는 이거를 사회 상태에 대한 성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과를 듣겠습니다. 진정으로 침묵 이끌고 자기 자신 속에 침잠하는 상태를 구현한다는 것은 해월도 말했듯이 수신 전기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지극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하는 사람도 자신은 바로 그런 상태를 구현했다고 자시하면서 정작 각자 유심의 상태에 빠져 자신과 타인을 기만하기 쉽습니다. 이치를 연구하되 사회 상태를 깊이 성찰하면서 기도, 명상, 성찰하는 삶을 습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되 이치만 따지지 말고 기도하듯이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수련하되 명목적으로 주문만 외울 것이 아니라 공부하듯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자신이 적으로 사는 사회들과 함께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동학이 바로 이 점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조금 내가 덧붙일게요.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학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동학 편들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지는 약점. 자, 내세관이 약하다.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내세관. 동학의 내세관이 약하다. 네, 지상천국을 중시하기 때문에 죽고 나서의 일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큰 성령에 그냥 합쳐진다.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이야기를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종합천국에 와서 유안을 받으려면 유안을 별로 못 받는 거죠. 네. 그냥 성령 출세하면 돼요. 이렇게 끝나고. 근데 다른 데서는 천국에 가느니라, 뭐 하느라고. 근데 이거 막 주잖아요. 유안을 주는데. 그래서 그 약점은 약점인데요. 네, 그건 그렇다 치고, 이 동학의 그 사람의 말로는 그래요. 네, 그 동학의 유학의 요소가 너무 강해요. 그건 도덕, 윤리, 그러니까 유교적인 그런 가르침이 너무 강하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동학의 뿌리를 보면 고대 한문 사상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꼭 지금 내세관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유학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건 이제 옷을 입는 것이고 그때가 성약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은 그렇지 않다. 더 크다. 네. 그래서 경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그냥 짬뽕시키는 게 아니라 유골선에서 핵심 인물을 경축해가지고 거기 아까 수신정기 같은 것을 내가 만든 것이냐 새로운 것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그런 걸 잘 부각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걸 게을리했다. 동학은 너무 편하게 유교 쪽 이런 쪽으로 그냥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됐다. 유교적인 건 좀 안 맞잖아요 현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약점이 아닐까.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인데 어쨌든 그것도 새겨 들어야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 동학을 다시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걸 이제 성찰을 하려면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명상할 때, 수련할 때 삐를 받을 거라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다 망해가고 다 그냥 엉망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 지금 함께 하신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개인적 차원에서나 집단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 마지막 말은 제가 이상하게 끼워넣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와 정치의 관계, 이성과 영성의 관계를 지금 살짝 언급했는데 아니 해보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기도한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한다고 너도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양쪽을 지금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게 문제고 아까 그 지적한 사람의 한마디가 내가 빠뜨렸는데 그걸 또 하나 바로 이 사람은 동학이 너무 동학혁명 쪽으로 전래되고 연구돼 가지고 동학이 원래 영성운동이었는데 그 후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학 수군이 창량한 동학이 이렇게 나중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동학혁명이 덕도 없지 않다. 나이지만 반대로 통합혁명이 있음으로 해서 통합의 순수한 영성운동이 굉장히 왜곡되고 정책 방향으로 그냥 배틀렸다. 이 둘 다 내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 학자들 싸움 붙여놓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과 그로부터 1860년에서 1864년, 34년도에 구출한 혁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제가 연구 중입니다. 저는 평생 서양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합리성이 작동할 수가 없어. 수문도 그랬습니다. 수문이 문제도 막와 그랬으니까 아니다. 의심하고 계속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문답을 계속 하는 말이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게 스마트입니까? 아니다. 조금 대답을 하고 자문자답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계속 막 물어주는데 어쨌든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제 정체성. 그래서 모든 교리가 두루뭉술에 넘어가는 중, 용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파고드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 영성과 이성이 종교와 정치가 합쳐지면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내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거 없이 종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거꾸로 종교적인 어떤 운동을 바탕에 깔지 않는 정치적 이념으로 투쟁을 가지고는 절대 안 쓰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져야 하기 때문에 교정 쌍절이라고 합니다. 스톤베이가 그렇게 말했죠. 교정 쌍절. 이것이 나는 천국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렇게 좀 자기 활동하는 분야에서 동학에 대해서 이게 쓴소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학혁명 때문에 동학이 변질됐어. 네. 이거 이럴 때가 안 돼.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반박할 수 없어서 그래요. 바다는 그런데 속으로는 반박하고 있었죠. 그렇지 않아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화두로 던져주고 싶습니다. 저도 해답이 아직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끊임없이 지금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도 실제 정치적 활동을 한 건 아닌데 머릿속에 정치 왜냐하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의 질서를 바꿔야만 세상이 바뀌는데 혼자서 자기 구제만 하고 자기 영상만 좋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대중요법이에요. 대중요법. 원인은 딴 데 있는데 계속해서 보상하고 치유하고 그런 걸로 해서 그친다면 종교는 이 썩은 이 질서가 지속되는데 협조하는 셈이에요. 그걸 뒤집어 엎는 그 혁명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바로 이 부패한 정치 질서를 도와주는 격이 되는 이러한 걸 지금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종합천주교를 보면 삼일운동으로 나중에 일어나고 이게 뭡니까? 영성운동이 아니에요. 정치운동이거든요. 우리 국립, 우리 자유, 우리 민족의 그 자존심 이게 막 연결돼서 막 폭발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이 뭐 그랬고 동학혁명 말하고 동학혁명이 주정을 뒤로 엎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죠. 네, 초교, 이런 걸 몰아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치를 가장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말하는 건 의미를 잘 새기셔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꼭 필요하십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건전해져야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나 서로 도와주는 걸 유무상자, 유무상자 좋은 말도 많잖아요. 동학에 유무상자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나눠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거 구조해서 그게 평등주의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